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소영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시험 기간이었기에 도서관은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도서관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다는 방송이 나왔다. 도서관을 나서자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소영은 혼자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길이었지만 이날은 혼자여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는 길은 가로등이 듬성듬성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소영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밤 공기는 제법 선선했지만 그녀는 자꾸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한참을 걷다가 소영은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별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러운 땅을 밟는 규칙적이지만 살짝 비뚤어진 발자국 소리였다. 소영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혹시 놓쳤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그 순간 뒤에서 걸리는 발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왠지 모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목소리는 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고 말했다. 소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로등이 조금 더 많은 길가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따라오는 존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이대로 기숙사까지만 가면 안전할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드디어 기숙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기숙사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가까운 친구인 민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소영은 놀란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가 민지에게 상황을 말했다. 민지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다. 사실은 소영에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다.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소영을 깜짝 놀래켜줄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소영이 돌아본 길 끝에 누군가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가 여전히 도서관에서부터 그녀를 따라왔던 것처럼 그 후로도 소영은 그날 밤의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 민지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소영의 마음 한켠에는 그 목소리가 남아 섬뜩함을 남겼다. 그날 이후 소영은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그녀를 따라온 존재가 친구들의 장난이었을까? 혹은 학교에 얽힌 무언가 괴담의 일부였을까? 그것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생 시절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안전했지만 사람들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에 대해 소곤거리곤 했다. 특히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교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했다. 학교는 수십 년 전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잡초와 쓰러져가는 담벼락만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엔 풀지 못한 한풀이 되어 돌아다니는 영혼이 있다고 했다. 호기심 많고 겁없는 나와 내 친구 2명은 어느 날 밤 그 폐교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여름방학이라 시간은 넘쳤고 마침 그날은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날이었다.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서 해가 완전히 저문 늦은 시간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폐교에 도착하자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음산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건물의 낡은 창문이 삐걱거리고 풀벌레 소리가 더욱 오싹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내어 학교 안으로 발을 들였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늘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 각 교실을 탐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몇몇 교실은 다른 곳보다 분명 온도가 낮은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들어 천장을 비추자 그곳엔 오래된 낡은 패널이 떨어져 나가 열린 구멍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중앙에 위치한 체육관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이 아마도 이 폐교의 핵심일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체육관 문을 열 때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곳은 믿기 힘들 정도로 넓고 어둠은 우리의 작은 손전등빛을 삼켜버릴 듯했다. 우리가 체육관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급히 입구 쪽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는 장난치는 누군가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체육관 천장에서 부서진 전등이 떨어져 내렸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둘러 그곳에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입구로 다가가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바닥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오래된 운동화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방향은 우리를 체육관 안쪽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상한 기운에 끌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국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체육관 한가운데에는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한 무엇인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검은 실루엣이었고 그 형체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로를 붙잡은 채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그 실루엣이 돌연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교실로 오는 길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점이었다. 창문과 문은 모두 이상하게도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는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했었지만 뚜렷한 탈출구가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 친구가 깨달은 듯 말했다. 여기서 무언가를 찾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걸지도 몰라.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체육관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그것은 열악한 학교 활동 모습이 담긴 흐릿한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들은 전부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을 발견한 직후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느낌에 우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체육관 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신없이 학교 밖으로 내달렸다. 입구를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고 달빛 아래에서야 멈춰설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뒤돌아보니 폐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두운 실루엣만이 서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폐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풀리지 않는 신비한 힘을 느꼈고 그 힘이 어떤 원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을 지나칠 때면 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흐르곤 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남았고 그 이후로 우리는 미지의 공포를 피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면 그들은 대개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만 나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켰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에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 부모님께서도 기다리고 있고 한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향은 시골이라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다. 당시 나는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했다. 기차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사실 방학 시즌이라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차창 밖으로는 점점 도시의 불빛들이 사라져갔고 어둠이 짙어졌다. 기차는 깊은 산골을 지나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밖을 보니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몇몇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나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가져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갑자기 멈췄다. 이상한 일이다. 예정된 정차역도 아닌데 기차가 서자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왜 멈춘 거야?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기장은 간단히 기차에 문제가 생겨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방송했다. 모두가 불편해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다. 기차는 멈춘 지 30분이 지나도록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약간 답답함을 느끼며 밖으로 나가서 공기를 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난 김에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혹시 모르니 인터넷이나 잡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 놀랍게도 신호가 하나 잡혔다. 산장의 귀신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와이파이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와이파이에 연결해 보았다. 그런데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았다. 잠시 후 스마트폰 화면에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메시지가 떴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이유로 와이파이 이름을 이렇게 해놓을 리가 없지 않은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는 곧 와이파이 연결을 끊었다. 그때였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념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보니 확실히 누군가 서 있었다. 흰옷을 입은 여자가 창밖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것이다. 기차는 여전히 깜깜한 산중턱에 멈춰 있었고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다들 각자 할 일에 바쁜 듯 보였다. 다시 창문을 봤을 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하며 자신을 위로해보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 1시간 후에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고 없이 집에 도착했지만 자꾸만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녀는 나타났다. 그녀는 꿈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희미하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단지 그녀가 굉장히 슬퍼 보였다는 것만이 기억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부모님 댁 근처 할머니 댁에 들렀다. 오래된 이야기들을 잘 아는 할머니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산에는 옛날에 큰 사고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지. 그 여자는 그때 안타깝게 죽은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몰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왠지 기차가 그때 고장이 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산속에서 자신을 알아봐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후로도 가끔 기차를 타고 내려가지만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눈이 내리는 겨울밤, 어둡고 적막한 산골을 지나면서 문득문득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한다. 어쩌면 나만이 그 여자의 존재를 알아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